돈 한 푼도 없는 거지 주제에 내 앞길 막지 말고 몸만 나가. 당장 도장 찍으라고. 술 냄새를 풍기며 남편은 아내 김혜자의 얼굴에 이혼 합의서를 내던졌습니다. 모욕을 견디며 짐을 싸던 아내의 낡은 가방에서 툭 하고 굴러떨어진 종이 통장 하나. 그리고 남편이 그 통장을 가로채 잔고를 확인하는 순간 그의 손끝이 떨리기 시작했고 얼굴에서 순식간에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이게 대체 뭐야? 공이 왜 이렇게 많아? 이게 정말 사실이야? 옆에서 팔짱 끼며 비웃고 있던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눈동자 역시 경악으로 뒤집혔죠. 평생을 무시당하던 아내가 이제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처절하고도 우아한 반격을 시작합니다. 과연 그녀가 수십 년간 정체를 숨겨야만 했던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하루가 늘 평안하고 따뜻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거실 바닥으로 하얀 종이 뭉치가 비릿한 술 냄새와 함께 흩날렸습니다. 사업 실패로 매일같이 술에 절어 살던 남편 박철수가 시뻘건 눈을 부라리며 아내 김혜자의 가슴팍에 서류 봉투를 집어 던진 것이었죠. 박철수가 빈 소주병을 식탁에 쾅 소리가 나게 내려놓으며 윽박질렀습니다. 야, 김혜자. 거기 도장 찍어. 너 같은 식충이랑은 더는 못 살겠으니까 당장 갈라서. 김혜자가 바닥에 떨어진 이혼 합의서를 무표정하게 내려다보며 대꾸했습니다. 박철수, 당신 정말 끝까지 이럴 거야? 우리가 함께한 세월이 얼마인데 어떻게 이래? 박철수가 콧방귀를 세게 뀌며 김혜자의 어깨를 거칠게 밀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세월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거지 주제에 내 앞길 막지 말고 몸만 나가라고. 너 때문에 내 인생이 이 모양 이 꼴 된 거니까 보상하는 셈 치고 당장 꺼져. 그때 안방 문이 열리며 시어머니 이순례와 시누이 박혜진이 기다렸다는 듯이 거실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박혜진이 현관 앞에 놓여있던 김혜자의 낡은 청가방을 집어들고는 복도로 거칠게 내동댕이 치며 말했습니다. 언니, 우리 오빠 말 못 들었어? 구질구질하게 매달리지 말고 제발 좀 나가줘. 양심이 있어야 할 거 아냐? 옆에 서 있던 이순례가 김혜자의 팔뚝을 손톱으로 꽉 꼬집으며 차갑게 쏘아붙였습니다. 이 집 명의도 내 손주 민우 거로 되어 있으니 너는 아무 권리도 없어. 빈손으로 들어와서 우리 아들 등골만 빼먹었으면 됐지. 당장 짐 싸서 안 꺼지고 뭐해? 김혜자가 멍이 퍼렇게 들어가는 팔을 문지르지도 않은 채 박철수를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박철수, 당신도 정말 똑같은 생각이야? 나 정말 이대로 그냥 나가면 되는 거야? 박철수가 거실 소파에 다리를 꼬고 앉아 담배를 입에 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지긋지긋한 가난뱅이 냄새 나니까 더 말 섞지 말고 당장 사라져라. 내 눈앞에서 사라지는 게 나 도와주는 거야. 김혜자가 가늘게 떨리는 손으로 거실 탁자 위에 놓인 인감도장을 집어들며 말했습니다. 그래. 당신들이 그렇게 원한다면 내가 해줄게. 나중에 딴소리 하지 마. 김혜자는 이혼 서류 위에 망설임 없이 도장을 꾹 눌러 찍었습니다. 박철수가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김혜자의 손에서 서류를 낚아채려 몸을 일으켰죠. 하지만 분이 풀리지 않았는지 박철수는 김혜자가 옆에 세워둔 또 다른 낡은 가방을 빼서 거실 바닥에 팽개쳤습니다. 가방 지퍼가 터지며 그 안에서 낡은 옷가지와 함께 때 묻은 종이 통장 하나가 바닥으로 미끄러져 나왔습니다. 박철수가 바닥에 떨어진 통장을 발로 툭툭 차며 비아냥거렸습니다. 이건 또 뭐야? 거지년이 그동안 남몰래 비상금이라도 챙긴 거야? 어디 얼마나 모았나 구경이나 좀 해보자.
박철수가 비웃으며 통장을 펼쳐드는 순간 거실에는 소름 끼치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통장의 마지막 줄에는 강남 땅 보상금이라는 글자와 함께 500억 원이라는 숫자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거든요. 박철수의 동공이 사정없이 흔들리더니 입가에 하얀 침 거품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박철수가 숫자의 0개수를 손가락으로 하나하나 짚으며 바닥에 주저앉아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대체 뭐야? 공이 왜 이렇게 많아? 이게 정말 사실이야? 옆에서 지켜보던 이술래가 번개 같은 속도로 통장을 가로채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도둑년아, 우리 아들 몰래 돈을 얼마나 빼돌린 거야? 이거 다 우리 아들 돈이지? 당장 내놓지 못해? 김혜자가 비웃음이 서린 냉소적인 눈빛으로 휴대전화를 꺼내들며 말했습니다. 이제 그 더러운 입 좀 닥쳐. 더러운 손으로 내 물건 만지지 말고. 팀장님, 이제 들어오세요. 김혜자가 통화를 마치자마자 현관문이 부서질 듯 열리며 정장을 차립 사내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사설 보안업체 요원 10여 명이 거실을 포위하듯 에워쌌고 팀장으로 보이는 사내가 박철수 앞에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보안팀장이 박철수의 얼굴 앞에 등기부등본 사본을 들이대며 말했습니다. 박철수 씨, 이 건물의 소유주는 일주일 전부터 김혜자 회장님이 설립한 법인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여기 확인하시죠. 박철수가 바닥을 기어보안 팀장의 바짓가랑이를 부여잡으며 물었습니다. 그게 무슨 헛소리야? 이 집은 분명 내 아들 민우 명의로 되어 있었다고. 당신들 다 사기꾼이지? 보안 팀장이 박철수의 손을 거칠게 뿌리치며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의 채권자들이 건물 전체를 이미 매각했습니다. 김혜자 회장님이 정당한 절차로 사들였으니 당장 나가지 않으면 무단 침입으로 경찰에 넘기겠습니다. 보안 요원들이 이술래와 박혜진의 팔을 붙잡고 현관 밖으로 강제로 끌어내기 시작했습니다. 박혜진이 김혜자의 머리채를 잡으려 발악하며 악을 썼습니다. 이거나 여기가 어디라고 손을 대. 올케 미쳤어? 이 돈 다 우리 오빠 거잖아. 오빠 전현 좀 어떻게 해봐. 하지만 건장한 사내들의 힘에 밀려 시댁 식구들은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한 채 골목길 바닥으로 나동그라졌습니다. 박철수가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엎어진 채 닫히려는 대문 틈 사이로 김혜자의 발끝을 보며 애원했습니다. 여보, 내가 잠시 미쳤었나 봐. 내가 잘못했어.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우리 다시 시작하자. 응? 김혜자가 박철수가 던졌던 이혼 합의서를 손으로 갈기갈기 찢어 그의 머리 위로 흩뿌리며 말했습니다. 협의 이혼은 끝났어. 이제 법원에서 재판으로 정식으로 따져보자고. 당신이 그렇게 좋아하는 법대로 말이야. 김혜자가 육중한 대문을 쾅 소리가 나게 닫자 골목길에는 시댁 식구들의 비참한 곡소리만 울려 퍼졌습니다. 길바닥에 나앉은 박철수는 아내의 돈을 어떻게 하면 뺏어낼 수 있을지 고민하며 눈을 번뜩였습니다. 박철수가 박혜진의 팔을 붙잡으며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혜진아, 너도 저 숫자 봤지? 500억이야. 저거만 뺏으면 우리 다시 예전처럼 살 수 있어.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야 해. 박혜진이 옷에 묻은 먼지를 털어내며 탐욕스러운 눈빛으로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지. 저 돈이 원래 누구 돈인데. 내가 아는 사람 동원해서라도 옳게 약점 잡아올게. 한편 그 시각 김혜자의 거실에는 대형 로펌의 법률 대리인들이 자료를 산더미처럼 쌓아두고 있었습니다. 중년의 변호사가 서류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내며 김혜자에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박철수 씨가 사업 자금이라며 빼돌린 돈과 그간의 가계 부실 증거를
모두 정리했습니다. 이제 정식으로 청구하시죠. 김혜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아버지가 남겨준 낡은 자개함을 열어 숨겨진 자산 목록을 확인하며 대답했습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되찾아올 거예요. 그 인간들이 내 인생에서 앗아간 모든 것을 말이죠. 그 무렵 박철수는 인근의 낡고 눅눅한 여관방에 숨어들어 신우이 박혜진과 머리를 맞대고 있었습니다. 박철수가 몽당 연필로 종이에 무언가를 어설프게 휘갈기며 박혜진에게 말했습니다. 이대로 그냥 물러날 순 없어. 아내가 나를 유기하고 방임했다고 먼저 고소할 거야. 그러면 재산 절반은 내 몫으로 뜯어낼 수 있어. 박혜진이 옆에서 맞장구를 치며 간사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맞아, 오빠. 내가 옆에서 올케가 얼마나 독하게 오빠를 구박했는지 다 증언해 줄게. 걱정 마. 김혜자는 거실 창가에 서서 창밖의 어두운 밤거리를 내려다보며 깊은 숨을 내뱉었습니다. 수십 년간 가슴속에 응어리졌던 멸시와 천대의 기억이 조금씩 씻겨 내려가는 기분이었죠. 김혜자는 낡은 자개함 속의 서류들을 손으로 천천히 쓰다듬었습니다. 그곳에는 500억 통장 외에도 아버지가 남긴 더 거대한 자산들의 목록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김혜자는 이제 더는 누군가의 눈치를 보는 거지 같은 삶을 살지 않기로 다짐했습니다. 박철수의 비굴한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도는 듯했지만 김혜자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견고했습니다. 김혜자는 자신을 지켜줄 보안 요원들과 변호사들을 둘러보며 천천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제껏 겪어온 지옥 같은 시간들을 보상받기 위한 진짜 전쟁이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법원 복도의 차가운 공기가 어깨를 무겁게 눌렀습니다. 김혜자는 흐트러짐 없는 매무새로 복도를 당당하게 걸어갔죠. 저 멀리서 구질구질한 양복 소매를 만지던 박철수가 김혜자를 발견하고는 헐레벌떡 뛰어왔습니다. 박철수가 김혜자의 앞을 막아서며 비굴하게 웃었습니다. 여보 왔어? 얼굴이 왜 이렇게 상했어? 내가 얼마나 걱정했다고. 김혜자가 박철수의 손을 거칠게 뿌리치며 말했습니다. 더러운 손 치워. 누가 내 여보야? 우리는 이미 끝난 사이라는 거 잊었어? 박철수가 갑자기 바닥에 무릎을 꿇고 김혜자의 구두를 붙잡으며 울먹였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그날은 내가 술이 취해서 제정신이 아니었나 봐. 우리 다시 합치자. 응? 민우를 생각해서라도 이러면 안 되잖아. 김혜자가 박철수의 얼굴을 내려다보며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민우 이름 그 더러운 입에 올리지 마. 너 지금 내 주머니에 있는 그 계약서 때문에 이러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박철수의 눈동자가 사정없이 흔들렸습니다. 그의 양복 주머니 안에는 이미 사채업자들에게 돈을 빌리며 작성한 계약서가 들어 있었거든요. 재판에서 이겨서 돈을 받아내면 바로 갚겠다는 파렴치한 내용이 담긴 종이었죠. 박철수가 땀을 닦으며 억지 미소를 지었습니다. 계약서라니? 무슨 그런 섭섭한 소리를 해. 나는 정말 당신이랑 잘해보고 싶어서 그래. 김혜자가 박철수를 지나쳐 법정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 시각 법원 정문 앞은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시어머니 이술래가 내 아들이 번 돈 다 가로챈 독한 년 이라고 적힌 판례를 들고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이술래가 지나가는 사람들을 붙잡고 침을 튀기며 외쳤습니다. 사람들 좀 보소. 우리 며느리가 돈 생기니까 조강지쳐 버리듯이 남편을 버렸어. 저런 천벌 받을 년이 어디 있어. 그 옆에서 신우이 박혜진이 휴대전화를 높이 들고 실시간으로 이 광경을 찍고 있었습니다. 박혜진이 화면을 향해 가증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여러분, 보이죠?
제 오빠가 지금 저 독한 여자한테 전 재산을 다 뺏기게 생겼어요. 제발 도와주세요. 잠시 후 법정 안에서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박철수의 변호인이 목소리를 높이며 판사를 향해 말했습니다. 피고 김혜자의 500억 원은 사실 박철수 씨의 사업을 도우며 함께 일군 공동의 재산입니다. 따라서 절반을 나누는 것이 마땅합니다. 김혜자가 직접 자리에서 일어나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판사님, 이건 제 아버지가 결혼 전에 저에게 따로 주신 땅이 신도시가 되면서 받은 보상금입니다. 여기 세금을 다 낸 증명서와 공증 서류가 있습니다. 박철수가 당황해서 옆에 앉은 변호사의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박철수의 변호인이 당황한 기색을 숨기며 다시 공격했습니다. 김혜자 씨는 혼인 기간 내내 가사 노동에 소홀했습니다. 남편이 사업에 실패해 고통받을 때도 나 몰라라 하며 방관했습니다. 김혜자가 코웃음을 치며 카드 결제 내역서가 빼곡한 종이를 내밀었습니다. 가사 노동에 소홀했다고요? 박철수가 유흥업소에서 하룻밤에 수백만 원씩 쓴 내역이 여기 다 있습니다. 수만 건이 넘어요. 사업 실패가 아니라 도박과 유흥으로 돈을 날린 증거입니다. 박철수가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삿대질을 하며 외쳤습니다. 야, 김혜자,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그거 다 사업상 어쩔 수 없이 간 거야. 판사가 망치를 두드리며 정숙을 명령했습니다. 잠시 휴정 시간이 되자 김혜자는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박철수가 화장실 안까지 김혜자를 따라 들어와 문을 잠가버렸습니다. 박철수가 눈을 희번덕거리며 김혜자의 어깨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야, 좋은 말로 할 때 돈 내놔. 너 이거 안 나누면 나 오늘 여기서 확 죽어버릴 거야. 민우 그놈도 내가 같이 데려갈 줄 알아. 김혜자가 겁먹은 기색 없이 박철수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그럼 지금 당장 해봐. 어디 한번 해보라고. 박철수가 당황해서 손을 부르르 떨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너 정말 독하다. 어떻게 자식 목숨 가지고 협박을 해도 눈 하나 깜짝 안 해. 김혜자가 가방 안에서 불빛이 깜빡이는 녹음기를 꺼내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너 지금 민우랑 죽겠다는 그 말 여기 다 들어있어. 이거 법정에서 틀면 너는 끝장이야. 박철수가 녹음기를 뺏으려 달려들었지만 김혜자는 재빨리 화장실 칸 안으로 들어가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재판이 다시 시작되자 박철수는 아들을 사랑하는 지극한 아버지인 척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박철수가 눈물을 훔치며 판사에게 말했습니다. 판사님, 저는 돈보다 제 아들 민우가 걱정됩니다. 엄마라는 사람이 돈 때문에 눈이 멀어서 아들까지 버리려 합니다. 그때 법정 뒷문이 열리며 아들 민우가 걸어 들어왔습니다. 박철수가 반색하며 민우를 향해 손을 흔들었습니다. 민우야, 네가 왔구나. 어서 판사님께 말씀드려라. 내 아빠가 얼마나 너를 사랑하는지. 민우가 증인석에 앉아 입술을 파르르 떨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발 그만하세요. 아버지는 저를 사랑한 게 아니라 어머니를 괴롭히는 도구로 쓰셨잖아요. 박철수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주먹을 휘두르며 소리쳤습니다. 민우, 너 이 자식? 너 엄마가 얼마 준다고 했어. 엄마가 꼬드겼지. 민우가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던졌던 이혼 합의서를 꺼내 판사에게 보여주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날 아버지가 어머니 얼굴에 이 서류 던지면서 거지니까 나가라고 하는 거 제가 다 봤습니다. 여기 그날 아버지가 소리 지른 녹음 파일도 있습니다. 박철수가 법정 안을 뛰어다니며 민우를 때리려 하자 경위들이 달려들어 박철수를 제압했습니다. 판사가 화난 목소리로 박철수를 향해 명령했습니다. 박철수 씨,
법정을 모독한 죄로 감치 처분을 내립니다. 당장 밖으로 끌어내세요. 방청석에 앉아있던 이술래가 갑자기 일어나 판사를 향해 신발을 벗어 던지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나쁜 판사야. 너 우리 며느리한테 돈 받았지. 왜 우리 아들만 벌 줘? 신발이 판사석 바로 앞에 떨어지자 법정 안은 순식간에 비명과 소란으로 가득 찼습니다. 김혜자가 차분한 목소리로 변호사에게 받은 서류를 판사에게 내밀며 말했습니다. 판사님, 박철수가 제 아버지 땅을 팔아서 사업 자금으로 쓴다며 가져간 돈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돈 중 일부가 신우이 박혜진의 아파트 구입 자금으로 쓰였습니다. 여기 통장 기록이 있습니다. 김혜자가 박혜진을 매섭게 노려보며 덧붙였습니다. 저는 박혜진의 아파트에 대해서도 반환 소송을 시작할 겁니다. 남의 돈으로 산 집에서 편히 살 생각하지 마. 박혜진이 얼굴이 하얗게 질려 손톱을 물어뜯으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마침내 판사가 엄숙한 표정으로 판결문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박철수 씨의 유책 사유가 분명하고 김혜자 씨의 재산 형성에 기여한 바가 없으므로 재산 분할 청구를 완전히 기각한다. 판결이 나오자 박철수는 법원 바닥에 주저앉아 머리카락을 쥐어뜯으며 통곡했습니다. 내 돈, 내 250억. 저 돈이 있으면 내가 다 갚을 수 있는데 내 인생 다 날아갔어. 지나가던 사람들이 혀를 차며 박철수를 미친 사람 보듯 쳐다봤지만 박철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신우이 박혜진은 법원을 빠져나가기도 전에 형사들에게 앞을 가로막혔습니다. 형사가 박혜진에게 서류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박혜진 씨, 인터넷에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사람을 매수한 혐의로 출석 요구서가 나왔습니다. 같이 가시죠. 박혜진이 오빠를 원망하는 눈빛으로 쳐다보며 경찰차에 올랐습니다. 판결문에 따라 박철수는 이제 애자에게 그동안 빌려간 돈과 위자료까지 수억 원을 줘야 하는 빚쟁이가 되었습니다. 김혜자가 법원 정문을 나서자 민우가 달려와 김혜자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민우가 김혜자의 손을 잡으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정말 우리끼리 행복하게 살아요. 김혜자가 아들의 등을 토닥여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민우야. 이제는 아무도 우리를 무시하지 못하게 할 거야. 김혜자는 기다리고 있던 고급 승용차의 뒷좌석에 당당하게 올라탔습니다. 차 창문 너머로 바닥을 기며 절규하는 박철수의 뒷모습이 보였지만 김혜자는 단 한 번도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이혼 판결이 확정된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김혜자의 저택 앞은 이른 아침 8시부터 낯선 대형 세단들로 가득 찼습니다. 광택이 번쩍이는 검은색 차들이 줄지어 들어오자 동네 사람들도 담벼락 너머로 고개를 내밀었죠. 김혜자가 정원을 바라보며 차를 마시고 있을 때 정장을 차려입은 사내들이 무리를 지어 들어왔습니다. 그중 가장 앞서 걷던 백발의 노신사가 김혜자에게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김혜자 회장님, 늦어서 죄송합니다. 돌아가신 아버님의 유언 집행인과 자산관리팀입니다. 김혜자가 찻잔을 내려놓으며 자리에서 일어나 물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무슨 일이시죠? 이미 상속받은 500억 통장이면 충분한 것 같은데요. 노신사가 가죽 가방에서 두툼한 서류 뭉치를 꺼내 탁자 위에 올려두며 대답했습니다. 회장님, 그 500억 통장은 아버님이 박철수 씨의 탐욕을 확인하기 위해 준비한 미끼였습니다. 현금 자산의 아주 작은 일부일 뿐이죠. 김혜자가 서류를 하나씩 넘겨보다가 손을 멈추며 다시 물었습니다. 이게 전부 다 제 것이라고요? 강남 오피스텔 단지의 서울 도심 빌딩들까지요? 노신사가 안경을 고쳤으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아버님은 전국 신도시 개발 예정지의 노른자위 땅을 모두 소유했던 대지주셨습니다. 상속된 실질 자산은 조 단위에 육박하는 빌딩과 토지들입니다. 김혜자가 거대 지주회사의 지분 증서와 서울 도심 오피스텔 단지의 등기 권리증을 손으로 훑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버지가 생전에 왜 그토록 인내를 강조하며 남편의 본성을 끝까지 확인하라고 했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았죠. 김혜자가 서류를 가슴에 품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저에게 이 힘을 주신 이유를 알겠어요. 저들을 용서하지 말라는 뜻이겠죠. 한편 그 시각 박철수는 눅눅한 냄새가 진동하는 여관방에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낡은 텔레비전 화면에서는 긴급 속보가 흘러나오고 있었죠. 은둔의 자산가였던 고 김 회장의 외딸이 바로 김혜자라는 보도였습니다. 박철수가 들고 있던 소주병을 텔레비전 화면에 내던지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저 여자가 조 단위 부자라고? 500억도 아니고 조 단위? 박철수가 깨진 병 파편을 밟고 비틀거리며 여관 방바닥을 기어다녔습니다. 박철수의 동생 박혜진이 옆에서 구겨진 신문을 던지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오빠, 지금 술이 문제야? 올케가 조 단위 부자라는데 이대로 포기할 거야? 박철수가 머리카락을 쥐어뜯으며 얼굴을 찌푸린 채 대답했습니다. 포기는 무슨, 이제 이혼 취소는 소용없어. 아예 김혜자를 심신미약으로 몰아버리자. 박혜진이 눈을 번뜩이며 박철수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심신미약? 그게 무슨 소리야? 박철수가 거품 섞인 침을 닦으며 사악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돈에 눈이 멀어서 정신이 나갔다고 소문을 내는 거지. 성인 후견인을 신청해서 내가 그 돈을 관리하는 거야. 나는 민우 아빠잖아. 박혜진이 무릎을 탁 치며 가방에서 수첩을 꺼냈습니다. 좋아, 오빠. 내가 사설 탐정을 고용해서 올케가 만나는 놈들 뒤를 캐볼게. 약점 하나는 잡히겠지. 박혜진은 곧바로 전화를 걸어 복지재단을 비방하는 가짜 기사를 사주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김혜자는 이미 박철수 일당의 움직임을 손바닥 보듯 읽고 있었습니다. 자산관리팀 소속의 보안 요원들이 박철수의 여관방 근처에서 그들의 대화를 모두 도청하고 있었거든요. 보안팀장이 김혜자에게 보고서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박혜진이 고용한 사설 탐정을 저희 쪽으로 포섭했습니다. 그들이 준비하는 가짜 기사도 이미 막았습니다. 김혜자가 창밖을 응시하며 차갑게 명령했습니다. 그냥 두세요. 그들이 멋대로 놀게 놔두고 우리는 계획대로 진행하죠. 김혜자는 곧바로 기자회견을 열어 소외된 중년 여성들을 위한 제2의 인생지원 재단 설립을 선포했습니다. 재단 설립 소식이 퍼지자 사회적 관심은 폭발적으로 늘어났고 김혜자의 영향력은 날로 커졌습니다. 박철수는 아내의 재산 규모가 조 단위라는 사실에 눈이 멀어 더욱 황당한 망상에 빠져들었습니다. 박철수가 시어머니 이술래를 김혜자의 저택 앞으로 불러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여기서 죽는 신용이라도 하세요. 며느리 때문에 굶어 죽게 생겼다고 소리 지르란 말이에요. 이술래가 길바닥에 주저앉아 머리띠를 두르며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라. 내가 이 구역에서는 연기 하나는 끝내주지 않니. 이술래는 김혜자의 집 대문 앞에서 단식 투쟁을 한답시고 누워서 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동네 사람들, 이 독한 며느리 좀 보소. 시어머니를 굶겨 죽이려고 하네. 이술래가 실신하는 척하며 눈을 감자 김혜자가 대문을 열고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김혜자가 옆에 서 있는 의료진에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박사님, 저희 시어머니 몸 상태 좀 확인해 주시죠. 아주 정밀하게요. 의료진이 이술래의 혈압과 맥박을 재더니
김혜자에게 차트를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이분은 혈압도 정상이고 방금 드신 갈비 냄새가 진동합니다. 건강에 아무 이상 없습니다. 김혜자가 휴대전화를 꺼내 경찰에게 증거 영상을 넘기며 대답했습니다. 연기는 여기까지 하세요. 법원에 접근 금지 가처분 신청했으니까 이제 제 눈앞에 나타나면 바로 유치장애입니다. 이술래가 깜짝 놀라 자리를 털고 일어나며 박철수를 쳐다봤지만 박철수는 이미 멀찌감치 도망가고 없었습니다. 김혜자는 자산관리인을 통해 박철수가 과거 사업을 하며 저지른 이면 계약과 탈세 정황을 모두 파악했습니다. 김혜자가 강석주 변호사에게 서류 봉투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이 서류들 지금 바로 검찰에 넘기세요. 박철수가 감옥에서 자기 죄를 반성할 수 있게 도와줘야겠어요. 강석주 변호사가 서류를 훑어보며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회장님, 이 정도면 박철수는 평생 빛을 보기 힘들 겁니다. 바로 처리하겠습니다. 신우이 박혜진은 애자의 재단 운영비가 불법으로 유용되고 있다는 허위 정보를 언론에 뿌렸습니다. 언론사 기자들이 재단으로 몰려들자 김혜자는 모든 회계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며 브리핑을 시작했습니다. 저희 재단은 단 1원의 오차도 없습니다. 허위 사실을 보도한 언론사와 제보자 박혜진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습니다. 박혜진은 경찰의 연락을 받고 사색이 되어 박철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박철수가 여관방에서 머리를 쥐어박으며 박혜진에게 소리쳤습니다. 너 바보야? 왜 꼬리를 잡혀? 이제 마지막 수단밖에 없어. 박철수는 김혜자의 친정 식구 중 연락이 끊겼던 먼 친척들을 수소문에 찾아냈습니다. 박철수가 먼 친척들에게 돈뭉치를 흔들어 보이며 말했습니다. 여러분, 김혜자가 혼자 그 조단위 재산을 다 먹는 게 말이 됩니까? 상속 무효 소송을 거세요. 제가 뒤에서 다 도와드리겠습니다. 친척들이 탐욕스러운 눈빛으로 서로를 쳐다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혜자는 쏟아지는 공격 속에서도 창가에 서서 강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버지가 남겨주신 거대한 부가 이제 자신을 지키는 든든한 무기라는 사실을 온몸으로 실감하고 있었죠. 김혜자가 찻잔을 들며 조용히 혼잣말을 내뱉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이 돈이 세상을 어떻게 바꾸는지 지켜봐 주세요. 저 인간들이 얼마나 더 비참해지는지도요. 김혜자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롭고 단단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제 더는 누군가의 눈치를 보며 거짓 취급을 당하던 과거의 김혜자가 아니었습니다. 재단 설립 기념식장은 축하 화환들로 가득 차 화려한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김혜자가 손님들에게 인사를 건네며 미소 짓고 있을 때 갑자기 식장 입구가 소란스러워졌죠. 검은 옷을 입은 험악한 인상의 사내들이 문을 박차고 들어오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여기 책임자 나와. 이 재단은 사기야. 돈 떼먹고 만든 가짜라고. 사내들이 화분들을 발로 차며 행사장 안으로 난입하려 하자 손님들이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김혜자가 당황해서 보안 요원들을 부르려던 찰나 정장을 차려입은 한 남자가 괴한들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그 남자가 품 안에서 서류 뭉치를 꺼내 사내들의 얼굴 앞에 들이대며 말했습니다. 지금 이 행위는 형법상 업무방해에 해당합니다. 여기 당신들이 받은 사주 기록과 계약서 사본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멈추지 않으면 현행범으로 고소하겠습니다. 괴한 중 우두머리로 보이는 사내가 남자의 멱살을 잡으려 손을 뻗으며 물었습니다. 넌 또 뭐야? 법쟁이 같은 게 어디서 훈계질이야? 이거 안 치워? 남자가 사내의 손목을 가볍게 비틀어 제압하며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박철수 씨에게 돈을 받고 온 사실을 이미 확인했습니다. 경찰이 문 앞에 도착했으니 조용히 나가시죠. 사내들이 경찰차 사이렌 소리를 듣고 웅성거리며 밖으로 도망치듯 빠져나갔습니다. 김혜자가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며 남자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누구신데 저희 아버지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남자가 정중하게 고개를 숙여 인사하며 김혜자에게 대답했습니다. 김혜자 회장님, 처음 뵙겠습니다. 강석주 변호사입니다. 과거 회장님의 아버님께서 제 학비와 생활비를 모두 지원해 주셨던 장학생이었습니다. 강석주가 김혜자의 손을 부드럽게 잡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아버님의 은혜를 갚기 위해 이제 회장님의 전담 조력자로 일하고 싶습니다. 저를 받아주시겠습니까? 김혜자가 강석주의 진실한 눈빛을 보고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강 변호사님, 정말 잘 오셨어요. 지금 제가 처한 상황이 너무 복잡해서 도움이 절실했습니다. 다음 날 강석주는 재단 사무실에 출근하자마자 박철수가 제기한 소송 서류들을 검토했습니다. 강석주가 서류를 탁자에 내려놓으며 김혜자에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박철수가 신청한 성인 후견인 제도와 상속, 무효 소송은 법적으로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회장님은 지극히 정상적인 사회 활동을 하고 계시니까요. 김혜자가 안도하며 강석주의 얼굴을 바라보고 물었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더는 저를 괴롭히지 못하게 할 수 있을까요? 강석주가 창밖을 내다보며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물론입니다. 오히려 박철수의 배후에 있는 사채업자들을 조사했습니다. 그자가 돈을 빌리며 회장님의 재산을 담보로 잡으려 했던 불법 정황을 다 파악했습니다. 강석주는 애자에게 경영자로서 자산을 관리하는 법을 가르쳐주기 시작했습니다. 강석주가 컴퓨터 화면을 가리키며 김혜자에게 설명했습니다. 회장님, 이제는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시스템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이 지주회사의 구조와 자산 운용 방식을 이해하시면 저들이 감히 접근하지 못할 겁니다. 김혜자가 강석주의 설명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이고 대답했습니다. 강 변호사님 덕분에 제가 무엇을 해야 할지 분명해졌어요. 단순히 복수하는 것보다 이불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걸 배웠습니다. 한편 박철수는 원룸 방 안에서 강석주와 김혜자가 다정하게 걷는 사진을 보며 이를 갈았습니다. 박철수가 컴퓨터 앞에 앉아 키보드를 두드리며 박혜진에게 말했습니다. 혜진아, 이 변호사 놈이랑 우리 마누라랑 불륜이라고 인터넷에 다 뿌려라. 돈 많은 아줌마가 젊은 놈이랑 놀아난다고 소문을 내는 거야. 박혜진이 옆에서 박수를 치며 탐욕스러운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좋아, 오빠. 내가 아는 커뮤니티에 싹 다 올릴게. 전현 얼굴을 들고 못 다니게 만들어야지. 철수는 가짜 뉴스를 만들어 배포했지만 1시간도 지나지 않아 강석주가 보낸 내용 증명이 도착했습니다. 강석주가 전화를 걸어 박철수에게 차갑게 경고했습니다. 박철수 씨, 가짜 뉴스 유포 경로를 추적하니 당신 원룸 IP 주소가 나왔습니다. 지금 당장 삭제하지 않으면 명예훼손으로 구속수사를 요청하겠습니다. 박철수가 전화기를 붙잡고 부르르 떨며 소리 질렀습니다. 야, 네가 뭔데 나를 협박해. 너 우리 마누라랑 무슨 사이야? 강석주가 코웃음을 치며 박철수에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과거 사업상 원수였던 사람들에게 돈을 빌리고 갚지 않아 쫓기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사채업자들을 만나 합법적으로 채권을 매수했습니다. 박철수가 얼굴이 하얗게 질려 침대를 치며 물었습니다. 뭐라고? 사채업자들을 만났다고? 너 대체 정체가 뭐야? 강석주가 전화를 끊으며
김혜자에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얼마 후 김혜자는 강석주와 함께 박철수가 숨어 있는 원룸을 방문했습니다. 박철수가 문틈으로 김혜자를 보더니 비굴하게 무릎을 꿇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내가 정말 잘못했어. 저 변호사 좀 말려줘. 사채업자들이 매일 찾아와서 죽이겠다고 난리야. 김혜자가 팔짱을 끼고 차가운 눈빛으로 박철수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박철수 씨, 당신이 평소에 나더러 무식하다고 했지? 그런데 지금 당신 상황을 법적으로 분석해보면 당신은 자본의 흐름에서 완전히 고립된 상태야. 박철수가 멍청한 표정으로 김혜자를 올려다보며 물었습니다. 자본의 흐름? 고립? 그게 무슨 어려운 소리야. 그냥 돈 좀 빌려달라고. 김혜자가 유창한 비즈니스 용어를 사용하며 박철수를 지적으로 압도했습니다. 시장 경제에서 신용을 잃은 자산은 가치가 제로야. 당신의 미래 채권을 담보로 한 자금 조달은 이미 불가능해졌으니 포기해. 박철수가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해 땀을 흘리며 김혜자의 구두를 붙잡았습니다. 제발 빚만이라도 갚아줘. 나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어. 응? 김혜자가 박철수의 손을 차갑게 뿌리치며 강석주에게 명령했습니다. 강 변호사님, 이자가 시어머니 명의로 숨겨두었던 지방 빌라 있죠? 그것도 바로 경매 진행해 주세요. 박철수가 경악하며 제자리에서 펄쩍 뛰며 외쳤습니다. 그건 우리 엄마 집이야. 너 정말 이럴 거야? 김혜자가 대문을 나서며 박철수에게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네가 나를 거지 취급했을 때 이미 끝난 거야. 이제 내 어머니도 길바닥에서 자게 될 테니 기대해. 박혜진은 강석주의 강력한 법적 대응으로 인해 직장에서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박혜진이 울면서 박철수에게 전화를 걸어 소리쳤습니다. 오빠 때문에 나 망했어. 인터넷 벌금만 수천만 원이 나왔다고. 이제 우리 어떻게 해? 박철수는 이제 집 밖으로 나오지도 못한 채 빚 독촉에 시달리며 비참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강석주는 김혜자에게 아버지의 숨겨진 비자금 중 일부가 철수의 해외 비밀 계좌로 흘러간 정황을 보고했습니다. 강석주가 컴퓨터 지도를 보여주며 김혜자에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박철수가 빼돌린 돈이 이 계좌에 있습니다. 바로 회수 절차를 밟겠습니다. 김혜자가 강석주의 손을 잡으며 고마운 마음을 전했습니다. 강 변호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평생 누구에게도 존중받지 못했는데 변호사님 덕분에 제가 소중한 사람이라는 걸 느껴요. 강석주가 따뜻한 눈빛으로 김혜자를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회장님은 충분히 존경받을 자격이 있는 분입니다. 제가 끝까지 지켜드리겠습니다. 두 사람은 매일 밤 재단 운영을 논의하며 깊은 신뢰를 쌓아갔습니다. 한편 박철수는 강석주를 없애기 위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낼 계획을 세우고 트럭을 빌렸습니다. 박철수가 운전대를 잡고 강석주가 탄 차를 들이받으려 돌진했지만 이미 보안팀이 뒤에서 그를 추격하고 있었습니다. 박철수의 트럭은 보안팀의 차량에 막혀 전신줄을 들이받고 멈춰 섰습니다. 강석주가 차에서 내려 피를 흘리는 박철수를 보며 말했습니다. 박철수 씨, 살인미수 혐의까지 추가되셨네요. 이제 가중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겁니다. 박철수가 경찰에 연행되는 모습을 본 김혜자는 강석주와 함께 아버지의 묘소를 방문했습니다. 김혜자가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제야 저에게 든든한 파트너가 생겼어요. 아버지가 보내주신 선물 맞죠? 옆에 서 있던 강석주가 묘비를 향해 고개를 숙이며 굳게 약속했습니다. 회장님, 걱정 마십시오. 제가 회장님의 곁에서 모든 악으로부터 지켜내겠습니다. 김혜자는 강석주의 손을 꼭 잡으며
다시는 누구에게도 무시당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박철수는 이제 돈보다 자신의 목숨과 자유를 걱정해야 하는 처참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김혜자는 이제 박철수와 시댁 식구들을 세상에서 가장 춥고 비참한 곳으로 밀어 넣을 준비를 마쳤습니다. 차갑게 불어오는 바람 속에서도 김혜자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강석주 변호사를 처음 만난 날로부터 딱 한 달이 흐른 아침이었습니다. 애자가 설립한 애자 사회복지재단의 마당은 이른 시간부터 수많은 인파로 북적거렸습니다. 재단의 도움을 받은 수혜자들부터 소문을 듣고 찾아온 정재계 인사들까지 재단의 첫발을 축하하는 열기로 가득했죠. 김혜자는 화려한 명품 드레스를 입으라는 주변의 권유를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대신 벽장 깊숙이 보관해 두었던 아버지가 생전에 사주셨던 옥색 한복을 꺼내 입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강석주가 행사장 입구에서 김혜자를 기다리다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오늘 정말 당당하고 아름다우십니다. 한복이 어찌나 잘 어울리는지 눈을 뗄 수가 없네요. 김혜자가 고운 한복 옷매무새를 다듬으며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변호사님, 격식 차린 옷보다 이 옷이 마음이 참 편하네요. 아버지가 곁에 계신 것 같아서 힘이 나요. 강석주가 행사장 안쪽을 가리키며 김혜자에게 안내했습니다. 정말 많은 분이 오셨습니다. 회장님의 진심 어린 행보에 다들 감동한 모양입니다. 이제 시작하시죠. 김혜자는 재단 내에 마련된 중년 여성 쉼터를 가장 먼저 방문했습니다. 그곳에는 과거의 김혜자처럼 남편과 시댁의 무시 속에서 홀로 눈물 흘리던 여성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한 여성이 김혜자의 손을 꼭 잡으며 파르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회장님, 저처럼 배운 것 없는 사람도 정말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평생 거짓 소리만 듣고 살았는데. 김혜자가 그 여성의 거친 손을 두 손으로 포근하게 감싸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요. 저도 똑같았는걸요. 우리는 거지가 아니라 잠시 길을 잃었던 것뿐이에요. 이제 제 손 잡고 같이 걸어가요. 제가 끝까지 버팀목이 되어 드릴게요. 여성이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끄덕이자 김혜자의 마음속에서도 뜨거운 카타르시스가 느껴졌습니다. 그때 재단 홍보팀장으로 임명된 아들 민우가 보도 자료를 든 채 바쁘게 뛰어왔습니다. 민우가 기자들 앞에서 목소리를 높여 당차게 외쳤습니다. 저희 김혜자 회장님은 평생을 가족을 위해 헌신하신 분입니다. 이제 재단을 통해 더 많은 분의 명예를 회복시켜 드릴 계획입니다. 민우는 몰라보게 성실해진 모습으로 어머니의 명예를 지키는데 온 힘을 쏟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김혜자는 재단 근처 작은 식당에서 민우와 마주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김혜자가 민우의 밥그릇 위에 잘 익은 생선살을 발라 얹어주며 말했습니다. 민우야, 엄마는 요즘이 내 평생 제일 행복하다. 네가 이렇게 옆에서 든든하게 도와주니 살맛이 나는구나. 민우가 쑥스러운 듯 머리를 극적이며 대답했습니다. 엄마, 그동안 제가 너무 모자랐어요. 이제 아버지가 했던 잘못들 제가 다 갚는 마음으로 살게요. 맛있게 드세요. 평생 긴장과 눈물 속에서 먹던 밥과는 비교할 수 없는 평화로운 식사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혜자는 재단 마당 구석에서 흙을 만지며 모종을 심기 시작했습니다. 김혜자가 흙 묻은 손으로 땀을 닦으며 곁에 선 강석주에게 말했습니다. 변호사님, 이 꽃이 저희 아버지가 제일 아끼시던 꽃이에요. 여기 심어두면 아버지가 흐뭇하게 지켜보시겠죠? 강석주가 옆에서 물뿌리개를 들고 김혜자를 도와주며 미소 짓고 대답했습니다. 회장님의 마음이 꽃보다 더 아름답습니다.
500억 통장을 처음 보셨을 때보다 지금 표정이 훨씬 더 좋아 보이시네요. 김혜자가 꽃나무를 토닥이며 조용히 응조렸습니다. 맞아요. 통장 숫자를 봤을 때의 충격보다 지금 내 손으로 꽃 한 송이 심는 이 성취감이 100배는 더 크네요. 이제야 진짜 사는 것 같아요. 김혜자는 시장에 갈 때도 수백만 원짜리 명품 가방 대신 손수 만든 에코백을 들었습니다. 시장에 들어서자 채소 가게 주인이 밝은 얼굴로 달려 나와 김혜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 회장님, 오늘도 직접 장 보러 오셨어요? 이것 좀 보세요. 오늘 시금치가 아주 달아요. 김혜자가 지갑을 꺼내며 상인과 다정하게 대화했습니다. 사장님, 저번 배추가 너무 맛있어서 또 왔어요. 시금치도 한 단 주시겠어요? 이제 누구도 김혜자를 거지라고 부르며 손가락질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장 상인들은 김혜자의 소탈함에 반해 그녀를 진심으로 존경하고 따랐죠. 한편 어두컴컴하고 눅눅한 여관방에서 박철수는 텔레비전을 멍하니 보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 김혜자는 보석 하나 없이도 고귀하고 품격 있는 모습으로 인터뷰를 하고 있었죠. 박철수가 소주병을 방바닥에 내던지며 가슴을 쾅쾅 두드리고 소리쳤습니다. 아이고, 내가 미쳤지. 저 여자가 저런 보석이었는데 내가 내 발로 복덩이를 걷어찼어. 박철수의 통곡 소리는 낡은 여관방 벽을 타고 허망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같은 시각 이술래는 차가운 길바닥에서 낡은 수레를 끌며 폐지를 줍고 있었습니다. 커다란 전광판에서 환하게 웃는 며느리의 얼굴을 발견한 이술래가 길 한복판에 주저앉았습니다. 아이고, 조상님, 내가 내 복을 내 발로 찼네. 저 귀한 며느리를 내가 왜 거지라고 구박했을까? 이술래가 땅을 치며 통곡하는 모습은 지나가는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만 받을 뿐이었습니다. 김혜자는 재단의 수익금 전액을 장학금으로 내놓아 자신의 이름을 딴 대학 건물도 완공했습니다. 완공식 당일 김혜자가 단상에 서서 마이크를 잡고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이 건물은 배움에 목마른 이들을 위한 곳입니다. 돈 때문에 꿈을 포기하는 사람이 없도록 제가 끝까지 지원하겠습니다. 행사를 마친 뒤 김혜자는 강석주와 함께 재단 옥상 정원에 올라가 노을을 바라봤습니다. 김혜자가 붉게 물든 하늘을 보며 깊은 숨을 내뱉으며 말했습니다. 변호사님, 저 노을을 보고 있으니 마음속 도끼가 다 빠져나가는 기분이에요. 사람 미워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이제야 알겠네요. 강석주가 김혜자의 곁에 서서 따뜻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회장님은 충분히 싸우셨고 이기셨습니다. 이제는 오직 회장님 자신만을 위한 평화를 누리실 시간입니다. 재단은 날로 번창하여 해외 유수의 복지단체들과 손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잡지사에서는 김혜자를 올해의 여성기업인으로 선정해 표지 모델로 세우기도 했죠. 어느 날 저녁 민우가 작은 상자 하나를 내밀며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엄마, 이거 제가 월급 탄 거로 산 선물이에요. 비싼 다이아몬드는 아니지만 꼭 드리고 싶었어요. 상자 안에는 소박하지만 정갈한 모양의 브로치가 들어 있었습니다. 김혜자가 브로치를 손에 쥐고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민우야, 고맙다. 세상 어떤 비싼 보석보다 이 선물이 내 마음을 제일 환하게 밝혀주는구나. 정말 고마워. 반면 질투심에 눈이 먼 박철수는 비참한 최후를 향해 달리고 있었습니다. 박철수가 검은 봉투에 오물을 가득 담아 재단 건물로 몰래 접근하며 혼잣말을 내뱉었습니다. 너만 잘 사냐? 어디 한번 망신당해봐라. 에잇, 이거 먹고 떨어져라. 박철수가 오물을 투척하려는 순간 재단을 지키던 경비견들이 으르렁거리며 달려들었습니다.
박철수가 혼비백산하며 봉투를 뒤집어 쓴 채 바닥을 기며 외쳤습니다. 으악! 사람 살려! 걔가 사람 잡네. 아이고, 나 죽네. 오물범벅이 된 채 도망가는 박철수의 모습은 폐쇄회로 화면에 고스란히 찍혀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되었습니다. 김혜자는 이제 매일 아침 명상을 하며 마음의 밭을 가꾸었습니다. 눈을 감고 조용히 숨을 내쉬며 김혜자가 스스로 다짐했습니다. 나는 이제 흔들리지 않아. 내 인생은 내가 지키고 내가 가꾸어 나갈 거야. 명상을 마친 김혜자의 눈빛은 이제 거친 비바람이 불어도 꺾이지 않는 거목처럼 단단하고 깊어졌습니다. 과거의 상처는 이제 흉터가 아닌 훈장처럼 김혜자의 가슴에 새겨져 있었죠. 오후의 나른한 햇살이 재단 사무실 창가에 머물던 평화로운 시간이었습니다. 김혜자가 서류를 검토하며 안경을 고쳐 쓰던 순간 요란한 구두 소리와 함께 제복을 입은 경찰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경찰 한 명이 박민우의 앞을 가로막으며 신분증을 내밀었습니다. 박민우 씨입니까? 재단 공금 유출과 불법 투기 혐의로 체포합니다. 옆에 서 있던 김혜자가 깜짝 놀라 서류를 떨어뜨리며 경찰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경찰관님, 이게 대체 무슨 소립니까? 우리 아들이 그럴 리가 없어요. 뭐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박민우는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입술을 파르르 떨며 김혜자의 눈을 피했습니다. 박민우가 수갑이 채워지는 손을 내려다보며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저는 그냥 엄마를 돕고 싶어서 그랬는데 일이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경찰들이 박민우를 거칠게 잡아 끌며 사무실 밖으로 나갔습니다. 김혜자는 다리에 힘이 풀려 책상을 짚으며 간신히 버티고 서 있었죠. 이 모든 비극은 일주일 전 강석주 변호사를 차로 들이받으려 했던 사고와 재단의 오물을 투척한 혐의로 짧은 실형을 살고 나온 박철수가 아들 박민우를 은밀히 불러낸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박철수는 허름한 식당 방 안에서 박민우에게 가짜 의사 진단서를 내밀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박철수가 코를 훌쩍이며 박민우의 손을 잡고 속삭였습니다. 민우야, 내 엄마가 지금 제정신이 아니야. 의사가 그러는데 치매 초기란다. 저 많은 재산을 지키려면 내 명의로 투자를 해둬야 해. 박민우가 깜짝 놀라 진단서를 훑어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엄마가 치매라고요? 그럴 리가 없어요. 어제도 저랑 같이 저녁 드셨단 말이에요. 박철수가 박민우의 등을 토닥이며 더 간절하게 매달렸습니다. 원래 초기에는 본인도 잘 모르는 법이야. 엄마가 재산을 다 날리기 전에 네가 지켜야 해. 당장 재단 서류에 인감을 찍어서 나한테 넘겨라. 아빠가 다 알아서 할게. 어머니를 돕고 싶다는 일념뿐이었던 박민우는 결국 아버지의 사악한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박민우가 서랍 깊숙이 숨겨진 재단 인감을 꺼내 박철수에게 건네며 신신당부했습니다. 아빠, 이거 정말 엄마를 위해서 쓰는 거 맞죠? 절대로 다른 데 쓰시면 안 돼요. 박철수는 박민우의 등을 떠밀며 탐욕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박철수는 그 길로 재단 공금을 유령 회사로 빼돌렸고 모든 장부를 박민우가 개인 도박 자금으로 쓴 것처럼 조작했습니다. 사건이 터지자마자 자극적인 뉴스 보도가 전국을 뒤흔들었습니다. 텔레비전 화면에는 기부 천사 김혜자의 아들 재단 돈으로 호화 도박이라는 제목이 대문짝만하게 박혔습니다. 재단 건물 앞에는 해명을 요구하는 시청자들과 시민단체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습니다. 한 남자가 재단 입구를 향해 달걀을 던지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겉으로는 착한 척하더니 뒤로는 자식 도박 자금이나 대주고 있었냐?
김혜자는 당장 나와라. 김혜자가 창밖으로 쏟아지는 비난과 달걀 파편들을 보며 가슴을 부여잡았습니다. 김혜자가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비서의 부축을 거부하고 중얼거렸습니다. 민우가 그럴 리 없어. 박철수, 그 인간이 분명히 무슨 짓을 한 거야. 아들을 어떻게 해. 김혜자는 극심한 충격의 고혈압으로 정신을 잃고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구급차에 실려간 김혜자는 병원 침대에서 산소호흡기에 의지한 채 간신히 숨만 내뱉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박철수는 아내가 쓰러졌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병실로 당당하게 걸어 들어왔습니다. 박철수가 산소호흡기 줄을 손가락으로 건드리며 침대에 누운 김혜자를 내려다봤습니다. 박철수가 비릿한 웃음을 지으며 김혜자의 귓가에 대고 낮게 의조렸습니다. 야, 김혜자. 내 아들 살리고 싶으면 도장 찍어. 재단 건물이랑 강남 빌딩 전부 내 명의로 넘기라고. 안 그러면 이 줄 확 뽑아버릴 줄 알아. 김혜자가 눈을 뜨려 애쓰며 마스크 안에서 가느다란 신음소리를 냈습니다. 박철수가 김혜자의 뺨을 툭툭 치며 다시 윽박질렀습니다. 아들이 감옥에서 썩는 꼴 보고 싶어? 네가 죽으면 그 돈 다 누구 거 되겠어? 좋은 말로 할 때 사인해. 김혜자는 대답 대신 눈가로 뜨거운 눈물 한 방울만 흘릴 뿐이었습니다. 그 시각 구치소에 갇힌 박민우는 차가운 벽에 머리를 찌우며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박민우가 쇠창살을 붙잡고 흔들며 절규했습니다. 내가 미쳤지. 아빠 말을 믿는 게 아니었는데. 엄마, 내가 정말 죽일 놈이에요. 박민우는 아버지가 자신을 소모품으로 이용해 어머니의 재산을 뺏으려 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절망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이미 모든 서류는 박민우의 인감이 찍혀 있었고 상황을 돌이키기에는 너무 늦어버린 듯 했습니다. 박철수의 여동생 박혜진은 이때다 싶어 방송국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박혜진이 손수건으로 가짜 눈물을 닦으며 인터뷰어에게 말했습니다. 올케가 평소에 돈밖에 몰랐어요. 아들 교육은 뒷전이고 자기 재단 키우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었죠. 민우가 저렇게 된 건 다 엄마 탓이에요. 박혜진은 애자의 명예를 완전히 난도질하며 거짓된 폭로를 이어갔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재단의 모든 계좌는 동결되었고 후원자들은 배신감을 느끼며 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김혜자가 평생을 인내하며 일궈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했죠. 박철수는 이제 승리자가 된 기분으로 호화 호텔 펜트하우스를 빌렸습니다. 박철수가 사채업자들에게 양주를 따라주며 큰 소리로 웃었습니다. 이제 며칠만 있으면 그 조단위 재산이 다 내 손에 들어온다니까. 다들 한잔해. 박철수는 이미 애자의 비서까지 매수하여 재단의 보안 암호를 가로채려 시도하고 있었습니다. 애자가 사망 선고만 받으면 가짜 유언장을 내밀어 재단을 통째로 집어삼킬 계획까지 세워둔 상태였죠. 잠시 의식을 되찾은 김혜자는 떨리는 손으로 강석주 변호사의 옷소매를 잡았습니다. 김혜자가 산소 마스크를 잠시 밀어내고 쉰 목소리로 간신히 말했습니다. 강 변호사님, 나를 버려도 좋으니 제발 우리 민우 좀 구해주세요. 그 인간이 민우를. 김혜자는 다시 정신을 잃고 깊은 어둠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강석주가 김혜자의 손을 꽉 잡으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강석주가 병실 밖으로 나가며 비서에게 단호하게 명령했습니다. 회장님, 신변 보호 강화하세요. 나는 지금부터 박철수가 만든 유령 회사들을 낱낱이 파헤치겠습니다. 모든 인맥을 다 동원하세요. 박철수는 애자의 숨이 끊어지기만을 기다리며 매수한 변호사들과 함께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김혜자와 그녀가 세운 재단은
이제 거대한 암흑 속에 갇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박철수의 탐욕스러운 웃음소리가 호텔 복도까지 흘러나오며 불길한 징조를 알리고 있었습니다. 병원 창가로 스며드는 새벽빛이 김혜자의 창백한 얼굴을 비췄습니다. 일주일 동안 깊은 잠에 빠져 있던 김혜자가 무거운 눈꺼풀을 힘겹게 밀어 올렸습니다. 옆을 지키던 강석주 변호사가 놀란 표정으로 의자를 당겨 앉으며 물었습니다. 회장님, 정신이 드세요? 제 목소리 들리십니까? 김혜자가 마른 입술을 떼며 가느다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강 변호사님, 나 얼마나 누워 있었던 건가요? 강석주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수건으로 김혜자의 손을 닦아주었습니다. 일주일이나 의식이 없으셨어요. 다행입니다. 정말 다행이에요. 김혜자가 산소 마스크를 스스로 벗어 던지며 침대 기둥을 잡고 몸을 일으켰습니다. 지금 슬퍼하고 누워있을 때가 아니에요. 박철수가 판 함정, 그대로 돌려줘야겠어요. 강석주가 당황해서 김혜자의 어깨를 붙잡으며 말했습니다. 아직 몸이 회복되지 않으셨습니다. 조금 더 안정을 취하셔야 해요. 김혜자가 강석주의 손을 단호하게 뿌리치며 눈을 번뜩였습니다. 그 인간이 내 아들까지 망쳤어요. 내가 죽지 않았다는 걸 알기 전에 움직여야 해요. 강 변호사님, 당장 그 바지 사장이라는 사람 연락처 알아내세요. 며칠 뒤 서울 변두리의 어두운 카페에서 김혜자가 유령 회사의 명의상 사장인 최 씨와 마주 앉았습니다. 최 씨가 불안한 듯 손톱을 물어뜯으며 김혜자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저를 왜 부르신 겁니까? 저는 시키는 대로만 했을 뿐입니다. 김혜자가 서류 가방에서 사진 몇 장을 꺼내 탁자 위에 툭 던지며 말했습니다. 최 사장님, 박철수가 당신을 살려둘 것 같나요? 여기 보세요. 박철수가 당신 몰래 가입한 생명보험 서류예요. 최 씨가 사진 속 서류를 확인하고는 얼굴이 흑빛으로 변하며 물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박철수가 제 이름으로 보험을 들었다고요? 옆에 서 있던 강석주가 안경을 고쳤으며 차가운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일이 마무리되면 당신을 사고로 위장해서 처리하겠다는 계획이죠. 당신은 이미 소모품일 뿐입니다. 최 씨가 부르르 떨며 김혜자의 소매를 붙잡고 애원했습니다. 회장님, 살려주세요. 제가 다 말하겠습니다. 박철수가 시키는 대로 장부 조작한 거 다 불게요. 김혜자가 최 씨의 손을 떼어내며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살고 싶으면 내가 시키는 대로 하세요. 박철수에게는 돈 세탁이 잘 끝났다고 보고하는 겁니다. 김혜자는 곧장 아들 박민우가 갇혀있는 구치소로 향했습니다. 차가운 유리병 너머로 초췌해진 박민우가 나타나자 김혜자의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박민우가 울먹이며 유리벽에 이마를 갖다 대고 말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제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어요. 아버지가 그렇게 무서운 사람인 줄 몰랐어요. 김혜자가 눈물을 꾹 참으며 단호한 표정으로 박민우를 응시했습니다. 민우야, 똑똑히 들어라. 너는 내 아들이기 전에 범죄에 가담한 자다. 박민우가 고개를 들지 못한 채 흐느끼며 대답했습니다. 엄마, 저 좀 꺼내주세요. 여기 무서워요. 제발 살려주세요. 김혜자가 유리벽을 손바닥으로 내리치며 엄하게 꾸짖었습니다. 아니, 너는 여기서 내 죗값을 다 치러야 한다. 그래야 우리 재단이 살고 네가 사람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어. 박민우가 믿기지 않는다는 듯 눈을 크게 뜨며 물었습니다. 엄마, 정말 저를 여기 계속 두실 거예요? 저를 버리시는 건가요? 김혜자가 피눈물을 머금고 뒤돌아서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버리는 게 아니라 살리는 거다. 법의 심판대 앞에서 내 잘못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고백해라.
그게 엄마가 너에게 주는 마지막 기회다. 약속한 날 저녁 김혜자는 박철수를 재단 건물 지하 주차장으로 불러냈습니다. 박철수가 화려한 코트 깃을 세우며 기세등등하게 걸어 들어왔습니다. 박철수가 품 안에서 서류 뭉치를 꺼내 김혜자의 얼굴 앞에 흔들며 말했습니다. 그래, 마음 잘 바꿨어. 여기 빌딩 양도 계약서에 도장 찍어. 그러면 내 아들 빼주는 거 생각해 볼게. 김혜자가 가방에서 인감을 꺼내며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정말 우리 민우 풀어줄 거야? 당신 아들이잖아. 박철수가 코방귀를 뀌며 탐욕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들이야 또 낳으면 되지. 일단 이 빌딩부터 내 명의로 넘기라고. 빨리 도장 안 찍어? 김혜자가 떨리는 손으로 계약서에 도장을 꾹 눌러 찍었습니다. 박철수가 서류를 낚아채듯 가져가 확인하고는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으하, 드디어 내 세상이다. 이제 내가 이 건물의 주인이고 내가 왕이다. 그 순간 주차장의 밝은 조명이 일제히 켜지며 숨어있던 수사관들이 박철수를 포위했습니다. 박철수가 당황해서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게 뭐야? 당신들 누구야? 내 빌딩에서 당장 안 나가? 김혜자가 가방에서 녹음기를 꺼내 박철수의 목소리가 담긴 녹취록을 틀었습니다. 확성 기능을 켠 녹음기에서는 박철수가 아들을 가스라이팅하고 인감을 위조하라고 지시하는 내용이 쩌렁쩌렁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검찰 수사관이 박철수의 팔을 꺾어 수갑을 채우며 말했습니다. 박철수 씨, 인감 위조 및 공금 횡령, 그리고 살인 예비 혐의로 현행범 체포합니다. 박철수가 수갑을 찬 채 바닥을 뒹굴며 발악했습니다. 이거나 내 빌딩이야. 저 여자가 다 꾸민 거야. 내 빌딩 돌려줘. 김혜자가 바닥에 엎어진 박철수를 싸늘하게 내려다보며 일갈했습니다. 박철수, 네가 발버둥 쳐봤자 이제 갈 곳은 지옥뿐이야. 응징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강석주 변호사는 박철수의 배후에서 자금을 대주던 사채업자들의 장부를 검찰에 넘겼습니다. 사채업자들이 탈세와 자금 세탁 혐의로 줄줄이 포승줄에 묶여 끌려갔습니다. 김혜자가 강석주에게 전화를 걸어 차분하게 지시했습니다. 강 변호사님, 이제 박혜진 차례예요. 가장 화려한 순간에 무너뜨려 주세요. 신우이 박혜진은 방송국 스튜디오에서 한창 녹화 중이었습니다. 네, 제가 저희 올케를 위해 얼마나 헌신했는지 아시면 다들 놀라실 거예요. 박혜진이 가짜 눈물을 닦으며 말하는 순간 스튜디오 안으로 형사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카메라가 돌아가는 상황에서 형사가 박혜진의 손목에 수갑을 채우며 말했습니다. 박혜진 씨, 박철수의 범죄 자금 은닉 및 세탁 공범으로 체포합니다. 박혜진이 비명을 지르며 카메라를 가리며 소리쳤습니다. 이거 찍지 마. 나 아니야. 오빠가 시킨 거라고요. 그 장면은 전국으로 생중계되었고 박혜진은 전 국민 앞에서 파렴치한 범죄자로 낙인 찍혔습니다. 김혜자는 곧바로 기자회견을 열어 자신의 사재 500억 원을 내놓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기자들이 플래시를 터뜨리며 김혜자를 향해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회장님, 이 거액을 정말 다 내놓으시는 겁니까? 아드님 사건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김혜자가 마이크를 잡고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제 아들이 지은 죄는 깊습니다. 피해자분들께 사죄하는 마음으로 이 돈을 보상금으로 쓰겠습니다. 저는 재단 경영에서 물러나 아들과 함께 죗값을 치르겠습니다. 이 발표로 인해 여론은 급격히 반전되었습니다. 자식을 감싸기보다 법 앞에 세우고 전 재산으로 책임지는 모습의 시민들은 강인한 어머니라며 응원을 보냈습니다.
재판 결과 박민우는 어머니의 냉정한 결단과 자백 덕분에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 구치소 정문을 나오는 박민우를 향해 김혜자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나오느라 고생했다. 하지만 재단으로 돌아올 생각은 마라. 박민우가 고개를 떨구며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엄마, 저 정말 갈 곳이 없어요. 받아주시면 안 돼요? 김혜자가 미리 준비한 작업복 뭉치를 던져주며 대답했습니다. 오늘부터 건설 현장 하청일 시작해라. 내 손으로 땀 흘려번 돈이 아니면 단 1원도 내줄 수 없다. 재단에서 내 이름은 이미 지워졌다. 박민우는 어머니의 언명에 눈물을 닦으며 건설 현장으로 향하는 버스에 몸을 실었습니다. 한편 구치소에 갇힌 박철수에게는 더 잔혹한 운명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박철수가 과거에 배신했던 조폭들이 같은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었거든요. 어느 날 밤 박철수는 화장실 근처에서 조폭들에게 처참한 보복을 당했습니다. 병원으로 이송된 박철수는 척추가 손상되어 하반신 마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의사가 차트를 보며 박철수에게 무미건조하게 말했습니다. 평생 침대 밖으로 나가지 못하실 겁니다. 재활도 불가능한 상태예요. 박철수가 침대 시트를 이빨로 물어뜯으며 절규했습니다. 차라리 죽여줘. 김혜자, 그년 불러와. 나를 이 꼴로 만들고 혼자 잘 살 것 같아? 하지만 김혜자는 박철수가 입원한 병실 근처에도 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박철수가 기댈 마지막 보루였던 시댁의 전셋집까지 압류했습니다. 사체 빚변제를 명목으로 법행 집행관들이 들이닥치자 이술래와 박혜진은 엄동설 안에 길거리로 쫓겨났습니다. 이술래가 경찰서 유치장 창문을 붙잡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애자야, 내가 잘못했다. 제발 방 한 칸만 마련해줘. 나 길바닥에서 얼어 죽는다. 김혜자는 법정을 나오며 멀리서 들리는 이술래의 비명소리를 무시했습니다. 단 한 번도 고개를 돌리지 않고 차에 올라타며 김혜자가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숨이 쉬어지는 것 같네요. 박철수는 감옥 안에서 정신마저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벽에 500억이라는 숫자를 손가락 피로 그리며 희죽희죽 웃었습니다. 내 돈 500억? 아내 통장에 찍힌 그 숫자 내 거야. 그러다가 갑자기 눈을 부릅뜨고 입에서 허연 거품을 물며 바닥으로 쓰러졌습니다. 교도관들이 달려와 박철수를 제압하려 했지만 박철수는 허공을 향해 손을 휘저으며 기괴한 소리를 냈습니다. 보인다. 돈이 날아간다. 김혜자가 웃고 있어. 박철수는 결국 정신질환 증세로 인해 독방에 갇혀 짐승처럼 울부짖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모든 악의 무리를 소탕한 김혜자는 비로소 무너졌던 재단 건물을 다시 세웠습니다. 재공사 현장을 둘러보며 김혜자가 강석주에게 말했습니다. 변호사님, 돈이 무서운 게 아니라 사람이 무서운 거더군요. 강석주가 김혜자의 곁에 서서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회장님은 그 무서운 사람들을 진실의 힘으로 이기셨습니다. 이제 재단은 더 단단해질 겁니다. 김혜자가 새로 세워진 재단 간판을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돈보다 무서운 것은 사람의 진심이며 그 진심을 배신한 대가가 무엇인지 김혜자는 온 세상에 증명했습니다. 모든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지도 어느덧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재단 창립 기념일 행사장 단상 위에 선 김혜자는 예전보다 훨씬 편안하고 온화한 기운을 풍기고 있었죠. 김혜자가 마이크 앞에 서서 모여든 사람들을 향해 부드러우나 힘 있는 목소리로 입을 뗐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중대한 결정을 내리려고 합니다. 저는 이제 모든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겠습니다.
객석 여기저기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터져 나오자 김혜자가 가볍게 손을 들어 장례를 정돈하며 말을 이었습니다. 제 개인 재산은 물론이고 재단의 운영권까지 모두 사회에 환원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전문 경영인이 이 재단을 이끌어 나갈 것입니다. 옆에 서 있던 강석주 변호사가 김혜자를 향해 깊은 존경의 눈빛을 보내며 작게 박수를 쳤습니다. 김혜자가 단상을 내려오며 강석주 변호사의 손을 잡고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강 변호사님, 이제 정말 제 어깨가 가벼워진 것 같아요. 날아갈 것만 같네요. 강석주 변호사가 김혜자의 손을 살짝 쥐어주며 다정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회장님, 정말 대단한 결정을 하셨습니다. 아버님께서도 하늘에서 무척 기뻐하실 겁니다. 그 시각 박철수는 세상의 끝자락이라 불리는 낡은 쪽방촌에서 하루하루를 연명하고 있었습니다. 출소 후 하반신 마비에 치매 증세까지 겹친 박철수는 이제 혼자서는 대소변조차 가리지 못하는 처지가 되었죠. 박철수가 눅눅한 이불을 손으로 긁으며 벽을 향해 초점 없는 눈으로 중얼거렸습니다. 500억? 네 500억. 여보, 나 배고파. 밥 줘. 김혜자 어디 갔어? 박철수를 돌보던 복지사가 방 안으로 들어오며 코를 막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박철수 씨, 이제 여기 계시면 안 돼요. 연고자도 없으시니 요양병원으로 가셔야 합니다. 결국 박철수는 무연고 노인들을 위한 공립요양병원의 차가운 침대로 옮겨졌습니다. 박철수가 창밖의 어두운 풍경을 보며 입에서 침을 흘리며 기괴하게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돈이다. 하늘에서 돈이 떨어진다. 다 내 거야. 박철수는 그렇게 자신의 죄를 기억조차 하지 못한 채 생의 마지막을 기다리는 비참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시누이 박혜진과 시어머니 이술래의 삶 역시 처참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박혜진은 신용불량자가 되어 전국을 떠돌며 시장통 식당에서 설거지 아르바이트를 하며 살아가고 있었죠. 박혜진이 고무장갑을 낀 손으로 허리를 두드리며 옆에 있는 아줌마에게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니,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강남에서 빌딩 주인 소리 듣던 사람이라고. 옆에 있던 아줌마가 설거지통에 그릇을 던지며 코방귀를 뀌고 대답했습니다. 빌딩 주인은 무슨, 입 다물고 그릇이나 닦아. 여기 밀린 거 안 보여? 박혜진이 눈물을 훔치며 깨진 그릇 조각을 치우는 모습은 과거의 화려함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시어머니 이술래는 치매가 심해져 낡은 보따리를 들고 길거리를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이술래가 지나가는 젊은 사람의 팔을 붙잡고 탐욕스러운 눈빛으로 자랑하듯 외쳤습니다. 저기요, 우리 며느리가 500억 부자예요. 나한테 잘 보이면 내가 돈 좀 나눠줄게. 지나가던 청년이 이술래의 손을 거칠게 뿌리치며 침을 뱉고 대답했습니다. 에이, 저 미친 할머니 또 시작이네. 할머니, 정신 좀 차리세요. 이술래는 비웃음을 당하면서도 허공을 향해 500억을 외치며 비틀거리는 걸음을 옮겼습니다. 반면 출소 후 건설 현장에서 땀 흘려 일해온 아들 박민우는 몰라보게 달라진 모습이었습니다. 박민우가 작업복을 입은 채 김혜자가 머물고 있는 작은 오두막을 찾아왔습니다. 박민우가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흰 봉투를 꺼내 김혜자의 손에 쥐어주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거 제가 이번 달 건설 현장에서 일해서 번 돈이에요. 10만 원밖에 안 되지만 제 용돈으로 드리고 싶었어요. 김혜자가 봉투를 받아들고는 떨리는 손으로 박민우의 거칠어진 손마디를 쓰다듬었습니다. 민우야, 네가 직접 번 돈이라고? 고맙다. 정말 고마워. 엄마는 500억보다 이 돈이 훨씬 더 귀하다. 박민우가 눈시울을 붉히며
김혜자의 어깨를 꼭 안아주고 대답했습니다. 엄마, 그동안 제가 너무 죄송했어요. 이제 정말 정직하게 살아서 엄마 부끄럽지 않은 아들이 될게요. 김혜자가 아들의 등을 토닥여주며 평생 느껴본 적 없는 안도감에 젖어들었습니다. 김혜자는 이제 강석주 변호사와 함께 아버지가 물려준 들꽃 언덕에 작은 오두막을 짓고 살고 있었습니다. 아침마다 강석주 변호사가 끓여주는 차 향기를 맡으며 김혜자는 책을 읽거나 그림을 그리며 시간을 보냈죠. 강석주 변호사가 차를 쟁반에 담아 김혜자가 앉아있는 정원 벤치로 다가오며 물었습니다. 회장님, 아니 이제 김혜자 씨라고 불러야 할까요? 오늘 그림은 제목이 뭡니까? 김혜자가 붓을 내려놓고 캔버스에 그려진 노을을 보며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 그림 제목은 자유예요. 내 인생에서 처음으로 느끼는 진짜 자유 말이에요. 김혜자는 가끔 재단을 방문해 자신이 후원한 아이들의 소식을 듣곤 했습니다. 재단 직원이 김혜자에게 사진 몇 장을 보여주며 기쁜 목소리로 보고했습니다. 회장님, 이번에 후원하신 학생이 의대에 합격했대요. 이 편지 좀 읽어보세요. 김혜자가 학생의 편지를 한 줄 한 줄 읽어내려가며 벅찬 목소리로 강석주 변호사에게 말했습니다. 변호사님, 이제 알겠어요. 통장에 찍힌 500억이라는 숫자보다 한 아이가 성장하는 걸 보는 게 1000배는 더 값지네요. 강석주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김혜자의 어깨를 감싸고 다정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회장님의 진심이 열매를 맺은 겁니다. 정말 잘하셨어요. 어느 날 오후 요양병원 직원이 김혜자에게 다급하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직원이 수화기 너머로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김혜자에게 전했습니다. 김혜자 씨, 박철수 씨가 임종이 가까운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내분을 꼭 보고 싶다고 하시는데 오시겠습니까? 김혜자가 오두막 정원에 핀 들꽃을 무심하게 쓰다듬으며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이미 제 기억 속에서 박철수라는 사람은 죽은 사람입니다. 갈 이유가 없으니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김혜자는 전화를 끊고 다시 꽃을 가꾸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과거에 즐긴 인연은 이제 단 한 가닥의 미련도 없이 완벽하게 끊어낸 상태였죠. 김혜자가 쓴 자서전 거지라 불린 여왕은 세상에 나오자마자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출판사 대표가 인쇄정산 서류를 들고 김혜자를 찾아와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김혜자 작가님, 인쇄가 벌써 억 단위를 넘어섰습니다. 정말 축하드립니다. 김혜자가 서류를 훑어보지도 않은 채 강석주 변호사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대표님, 이 돈 전액을 가정폭력 피해 여성들을 위한 법률 지원금으로 기탁해 주세요. 그분들에게 힘이 되고 싶습니다. 강석주 변호사가 김혜자의 결정을 돕기 위해 서류에 사인을 하며 미소를 짓고 대답했습니다. 작가님의 인생이 담긴 돈이니 가장 아름다운 곳에 쓰일 겁니다. 제가 절차를 밟겠습니다. 화창한 오후 김혜자는 정원 벤치에 앉아 강석주 변호사가 타준 따뜻한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살랑이는 바람이 뺨을 간지럽히자 김혜자가 지그시 눈을 감으며 행복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변호사님, 이제 더는 누구의 목소리에 가슴 졸이지 않아도 된다는 게 이렇게 좋은 건지 몰랐어요. 강석주 변호사가 김혜자의 찻잔에 따뜻한 물을 더 부어주며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이제 평범한 일상의 축복을 온전히 누리세요. 당신은 그럴 자격이 충분하니까요. 김혜자의 옆에 놓인 낡은 가죽 가방 속에는 이제 500억 통장이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대신 수많은 사람이 보내온 감사 편지와 아들 민우가 직접 키워온 채소 바구니가 가득 차 있었죠. 김혜자가 가방 안을 들여다보며 만족스러운 웃음을 지으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게 진짜 내 재산이지. 이제야 내 가방이 꽉 찬 기분이야. 김혜자는 재단 부지에 사후 자신의 모든 장기를 기증한다는 서약서에도 망설임 없이 서명했습니다. 김혜자가 펜을 내려놓으며 곁에 있는 박민우에게 당부했습니다. 민우야, 엄마는 자식에게 독이 되는 부끄러운 유산은 남기지 않을 거다. 대신 세상을 살리는 아름다운 흔적을 남기고 싶어. 박민우가 이제는 한 가정의 아버지가 되어 자신의 어린아이를 품에 안고 대답했습니다. 엄마, 걱정 마세요. 제 아이들에게도 할머니가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고 용감한 분이었다고 매일 가르칠게요. 저녁 노을이 오두막 정원을 붉고 아름답게 물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김혜자는 서랍에서 아버지가 남겨주신 낡은 안경을 꺼내 정성스럽게 닦으며 하늘을 향해 독백했습니다. 아버지, 이제야 제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 되었습니다. 저 정말 잘 살았죠? 김혜자의 눈가에 맺힌 눈물은 슬픔이 아닌 형언할 수 없는 평화와 환희의 증거였습니다. 카메라가 노을빛 속에 평화롭게 앉아있는 김혜자의 뒷모습을 비추며 서서히 멀어집니다. 그 위로 가장 큰 재산은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이었다는 자막이 흐르며 긴 여운을 남깁니다. 김혜자의 삶은 이제 고통의 서사가 아닌 진정한 자유와 사랑의 대서사시로 완성되었습니다. 김혜자 씨의 파란만장한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거지 취급을 당하며 무너질 뻔했던 그녀를 다시 일으켜 세운 것은 통장에 찍힌 숫자가 아니라 자신을 지키고자 했던 강인한 용기와 스스로를 아끼는 마음이었습니다. 우리네 인생도 때로는 돈 때문에 혹은 믿었던 사람의 배신 때문에 상처받고 흔들릴 때가 참 많지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세상 그 어떤 거에게 통장보다 소중한 것은 바로 나 자신이라는 사실입니다. 김혜자 씨가 마지막에 느꼈던 그 평온함처럼 여러분의 마음에도 남의 시선이 아닌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 차오르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고단한 삶을 살아오신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시원한 사이다 같은 용기가 되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영상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따뜻한 댓글 하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이야기 꽃피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